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연휴인데도 공부를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할 게 되게 많았는데 질문 먼저 좀 빠르게 답변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가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점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이 밴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셔야지 이거를 맹신하시면은 안 돼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제 바다 건너서의 얘기들에 따라서도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줄지는 모르는 거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국내 대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지, 이거를 맹신하셔가지고 막 2,900에 강매수 무조건 가야지 막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상황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당분간 흐름은 한 이 정도에서 움직이겠구나 하는 예측일 뿐이지 절대로 확신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혹여나 제가 이거 자꾸 안 지우고 있긴 하지만 좀 걱정이 되긴 해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 가운데서 매수하는 요령 세 가지 중에서 초보분들은 좀 저가에 그냥 기다렸다가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그, 코스닥 기준으로 뭐 900에서 920 사이가 오면 그냥 한 번에 기다렸다가 1,000만 원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 이 1,000만 원을 매수하는 건 맞지만 어느 지점 하나에 딱 들어가서 1,000만 원 올인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사전에 절대 한 점 매수는 없어요. 이 어느 날 하루에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나눠야 돼요. 여러 번. 항상 분할. 분할은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10만 원을 뭐 한 3주 사더라도 분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주식을 하는 내내 분할하는 거는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 계셔야 돼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할 때가 사실 분할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어차피 질문에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김햄님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적었어요. 어느 정도 요약으로. 그래서 한 번씩 해드릴게요. 김햄님이 코스닥 밑에서도 900 밑에서도 3년을 가져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볼게요. 그 가장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트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뭐 이 정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한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요 한 달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한 달 흐름. 그러면 이 안에서 들쭉날쭉 하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장기적으로 총 가져가는 기간을 3년 정도를 잡았다고 하면 이 뭐 한 달 간격의 등락폭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장기 투자 만약에 3년 한다 그러면요. 어느 지점에 그냥 딱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고점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기 주가에서는 큰 틀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3년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 이전 시점에 제가 6개월에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기업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 전제가 깔려야지 3년이란 시간을 기회비용 날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장기 투자의 전제예요, 이게. 이게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생각은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린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굳이 이제 그 20%를 설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20%에 조금 이제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 20%를 기준으로 장기 투자 종목으로 보낸다 했던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또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있고 향후에 뭐 이렇게 가겠죠. 잘 잡았다면.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요 시점에서 요 한 달 간격에서 종목을 매수한다고 할게요. 3년을 잡고 그러면 기왕 매수하는 거면 저점에 잡는 게 좋겠죠. 근래 과거 한 뭐 3, 4개월의 차트를 보고서 그 가운데서 조정이 왔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가에 잡아놓기 위해서 그 지점을 한 20% 정도 대략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평균 조정이 오면은 그때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7에서 한 10% 정도 온단 말이에요. 조정이 7에서 10%라는 거는 그 지수 포인트로 따지면은 뭐 한 100포인트 정도 최대치 정도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저점에 내려갔을 때 잡아놓으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점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남들 만약 이게 횡보 구간이 길었다 치면 남들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몇 개월의 시간을 지루하게 버텼을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저는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가에 잡으려는 거고, 그 기준을 큰 조정으로 잡는 거예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꼴은 오는 걸로 지난 1년 몇 년간의 지표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고요. 20%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20%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조정 때 첫 시작을 하는 게 향후에 또 안전하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건 제 이유고요. 그 추천을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진 않잖아요. 제가 추천했을 뿐이지,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다른 분이 추천했을 뿐이지 그 종목에 대해서 본인의 확신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지점에 잡든 이 지점에 잡든 향후에 어느 정도는 또 조정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향후에 조정이 왔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그 어느 정도 저점에 잡아놓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목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 견뎌내겠어요,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조정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그 향후에 어떻게 흐름이 가더라도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굳이 20%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3년만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제 기준에서 적당하게 저가라면 저는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초보 때 교과서적으로 움직일 때 하던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이 행위들을 제가 지금까지도 다 적용시켜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그대로를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그 베이스가 다르시잖아요. 제가 이제 투자했던 시간과 같지는 않잖아요. 가령 뭐 어느 종목을 추적했던 그 시간조차도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그대로 전달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용하는 뭐 한 20% 구간에서 잡으세요, 뭐 몇 퍼센트 구간에서 잡으세요 하는 것들 숫자들은 좀 어느 정도 그 정도겠구나 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보셔야지, 그거를 절대적인 지표로 삼으시면 좀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헬렌님, 장투 목적의 저평가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3200포인트 오면 매도해야 되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헬렌님이 그 되게 저평가로 잡으셨다는 거는 그 차트가 있으면은 되게 과거에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뭐 좋은 조정 때 한번 잡았거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지수가 의미가 없어지죠.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3200으로 하신 게 아닐 거잖아요. 뭐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두고 하셨을 거잖아요. 최초 투자를. 그러니까 최초 투자의 목적이 훼손된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3200이 갔다고 해서 이 그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맞죠. 종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표 자체는 절대적인 지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을맘님, 상승장에서의 분할 매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셨군요. 그리고 포트 구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상승장에서는 맞아요. 볼게요. 11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의 차트들이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요 12월부터 이렇게. 근데 이럴 때 분할 매수하면 손해죠.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손해가 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상승장. 그것도 좀 폭등장에서 그래요. 폭등장에서는 분할 매수하면 손해예요.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 1년 중에 과연 요런 차트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항상. 그것도 요번 같은 경우는 진짜 대세 상승장이어서 그렇지, 작년 1년 같은 경우는 진짜 대세 상승장이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을 보면요, 지수가 거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어요. 한 200포인트 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진짜 폭등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그 주식을 2020년만 하신 분들은요, 뭔가 되게 달콤한 꿈을 꾸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가가지고 코스피 4천, 5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실 텐데요. 안 가리라는 보장까지는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지난 시간들에 비춰서 보면 지금 이 상황들이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조금 분할 매수하면 손해일 수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냥 그럴 때는 지수를 태워서 보내는 게 맞는데 상승장일지 아닐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참 어려운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시경제랑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의 모든 상황들을 조합해서 결국에는 그 상승장의 흐름을 예측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락장은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하락장이 저는 더 쉽거든요. 하락 기조가 눈에 딱 들어오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이게 뭐 상승 기조라는 것은 뭐 1부터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승 기조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갈지에 대한 예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고객 예탁금이, 평균 고객 예탁금이 15조에서 원래 보통 25조 사이로 움직이는데 지금 70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변동, 그 단순하게 이제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3배지만 이 3배가 가져가면서 그 가속화가 붙으면서 시장에 주는 변동성에 대한 예측은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기존에 없었던 흐름이니까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때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분들도 지금 예측을 못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없었던 일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죠? 과거에 전례조차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승장에서는 분할 매수하면 손해가 맞죠. 근데 만약에 상승 기조를 조금 빠르게 눈치를 챘다 그러면 이제 불태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위험하다 봐요.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별로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고, 상승장 때는 좀 덜 먹겠다, 나는 좀 손해를 보겠다라는 그냥 마인드로 하시는 게 어떤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연 이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10년에 한 번 정도 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2008년 차화정 정도, 딱 눈에 띄게 지금 기억나는 거는 2008년 차화정 정도 있고, 그 이전에는 2000년대에 IT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때는 무슨 정보통신이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무조건 상한가를 다 갔다고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는 하는데, 이때는 자동차, 화학, 정유가 날라다녔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2020년대에 빅 있었죠. 빅. 그래서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은 한 10년 주기로 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차후에 뭐 2030년대에 또 올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 전체 틀을.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장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도 지금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분할 매수하는 거는 그냥 몸에 밴 채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만약에 지금 지난 11월, 12월에 있었던 그 상승장에서 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남들이 완전히 파티를 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지난 11월 때는 제가 사실은 이때 한 달 정도를 쉬었거든요. 그냥 주식을 안 하고. 근데 한 달 정도 쉬기 전에 장기 투자 종목을 하나 선정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후보군까지 하면 한 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바이오였거든요. 바이오에다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마음으로 한 그 지점에다가 4만 원 아래에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을 안 봤어요. 아직. 어차피 저는 이거 길게 가져갈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꾸만 네이버 뉴스에 뜨니까 제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봤더니면은 제가 그때 평단이 38,000 얼마였던가 그랬는데 거의 뭐 6만 원대가 가고 있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뉴스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내려왔거든요. 이때 그냥 다 내렸어요. 왜냐면 거의 수익률이 뭐 100% 가까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목표 수익이 3년에 100%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미 목표 수익을 다 채웠고
저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매도의 기본적인 매도의 그 목적은 매도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급등이에요, 급등.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수량을 그 전체적인 수량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그 기업을 공부했던 시간들이 그 아쉽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종목을 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싫어하는데 그런 경우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웃지도 웃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왜냐면 수익률은 목표 수익을 줬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채우진 못했고, 그리고 제 그 스타일상 그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분할을 안 하고 그렇게 좀 급하게 다 집어넣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은데, 제가 그 휴식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남들이 탔던 상승 기조를 같이 운 좋게 좀 타긴 했던 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뭐 여튼 그렇게 빨리 넘기고요.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포트 구성하는 요령. 상승 기조 때는요, 많이 사놓으면 좋아요. 많이 사놓는다는 거는 여러 산업, 이것도 전에 글로 적어드렸었는데요.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서 겹치지 않게 씨 뿌리듯이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하나 여기 하나, 5G, 2차전지, 반도체, 뭐 소부장, 바이오, 게임, 인터넷 등등등, 유통 등등등 다 뿌려놓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서 시세를 주면 그 시세를 받았을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또 다른 산업 들어가고, 또 이거 줬다 그러면 이거 나오고 다른 산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순환매 때 가장 좋거든요. 순환매 때 가장 효율적인 매매 방법이에요. 순환매라고 하면은 굳이 돌이켜보면 한 7월부터 8월 정도, 이때가 아주 가장 극에 달했죠, 순환매가. 거의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산업 하나씩 돌면서 수시를 다 줬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기 가장 좋은 때였죠, 저 때가.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반대로 하락장 기조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종목 수를 확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 수를 가급적이면 적게 가져가시는 편이 좋아요. 그 나온 김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하락이 온다는 거는 보통 그 이전에 시장에서 신호를 주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우리가 그냥 못 알아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 전조들이 있어요. 뭐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어느 한 테마로 수급이 급격하게 쏠린다든지, 대장주가 아닌 그 이하 종목들, 뭐 몇 등, 3등, 4등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요런 기조가 막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개인이 많이 산다든지, 갑자기 너무 많이 산다든지 등등등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셀 수도 없는데, 요런 기조가 이제 하나 두 개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개인이 점점 그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힘이 빠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뭐 알아챌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1번 뭐냐면 수익 정리, 수익 구간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수 줄이기.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약손절 구간이어도 그냥 빠져나오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을 내가 정방향으로 지금 잘 봤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추천은 잘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좀 과감하게 막 했었는데, 하고 나서 제가 다행히 다 맞긴 했지만 돌아서서 봤을 때 저거 틀렸으면 난 진짜 돌 맞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안 하긴 하는데,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저는 80% 이상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종목 수를 줄여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좀 밀렸죠. 시장이 이제 조정장으로 급격하게 들어갔을 때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방식 중에 하나가 형단 낮추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한 종목이 좀 물려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에너지가 급격하게 약화돼 있고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조정이다 했을 때 파는 거죠. 그냥 10,000원에 손절이어도 팔아요, 일단.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밀렸다. 그러면은 같은 그 종목을 이 가격보다 낮게 다시 사오는 거예요. 9,000원이든 뭐 8,000원이든 그렇게 채워 넣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하려면요, 종목 수가 엄청 많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을 해도 모자란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막 이거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스텝이 꼬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교체 매매도 있거든요. 이 종목 버리고 기존에 받았던 뭐 이게 B급이라면 A급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식도 있어요. 어찌 됐든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종목 수가 적어야죠. 그래야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수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 구간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 약손절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 좋습니다. 조정장에서는 전반적인 대세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승장과 정반대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정장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시장의 그 신호를 좀 파악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포트 구성하는 거라든지 좀 그 내용도 너무 많아서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고 볼게요. 류모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키는 대로 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푸리님 장투 계좌는 따로 만드시는 게 장기 투자 계좌는 따로 만드시는 게 좋죠. 당연히 계좌를 한 적어도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 알려드렸죠. 스윙 그리고 이거는 장투. 그래서 끊임없이 종목에 대해서 사고 팔다가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장투 가야 되겠다 그 확신은 어떻게 나오느냐, 긴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교 여러 가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스윙을 하면서. 그래서 비교 우위를 점했던 그 종목을 넣는 거죠, 적절한 시점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감도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이 이거 조만간 차트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 이거 조만간 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구간에서 놀지 못하도록 갈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뭐 그런 시기도 있긴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어요. 이게 한두 요인으로 가지고 하루아침에 나 이거 장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켜보고 그 안에서 또 나름 공부도 하면서 거시경제랑 같이 맞춰가지고 산업까지 봤을 때 이 모든 그 지점에서 하나로 맞닥뜨려졌을 때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갑니다. 그럼 당연히 계좌는 2개가 있는 게 맞죠.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돼. 최소. 아시겠죠? 그리고 레몬크림님 4848을 해야 하는지. 4848을 한다는 거는 그 제가 어제 3가지 그 매매하는 요령 알려드렸잖아요. 지수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사는 거 있고, 그리고 그 분할로 천천히 이 수익 그 하락 기조에서 사는 거 모아가는 게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4848 하면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초보 중수 고수 막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 레몬크림님이 본인은 초보인데 4848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전체 시장 기조를 볼 줄 알면 4848 하면서 그 요 짧은 구간에도 다 수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히 좋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전체 시장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보세요.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내가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종목까지 볼 수 있게 되면 그 종목의 선택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시장을 볼 수 있으면 이 두 행위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목도 내가 그리고 매매도 내가 하면서 전체 시장 흐름도 같이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하게 스스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절대. 시장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계절은 돌아야 돼요. 4계절 돌면서 뭐 감사보고 시즌도 겪어봐야 됐고, 그리고 지금 상승장 경험하셨으니까요. 이제 하락장도 경험해 보셔야 됐고, 조정장,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공매도 또 있겠죠. 공매도도 시즌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을 다 하면서 나중에 하나씩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독자님, 지수와 차트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 제가 다 적지 못해서. 지수와 차트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수와 차트 움직임,
지수를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해당 종목이. 그러면 보세요. 이러다가 만약에 한번 이 지점에서 조정이 한번 왔다 칠게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을 받겠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수를 잘 안 타는 종목들. 재료가 있으면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지수, 이날의 지수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지수가 한 몇 포인트 정도 빠졌을 때, 아, 이 종목이 한 몇 포인트 정도 빠졌었구나. 그러면 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합리적인지도 좀 보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기타 PER이라든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가진 컨센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좀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수를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지 아니면 좀 과도하게 타고 있다. 혹은 잘 안 타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좀 관찰을 하는 거죠. 그 지수 흐름을 가지고. 어려워요. 이거는 절대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잘 없어요. 근데 저도 워낙 의심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의심도 많고 좀 그래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보는 편이고 종목을 그렇게 많이 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몇몇 제가 딱 이거다 싶은 종목만 좀 그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건 조금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하기는 좀 쉽진 않은 공부죠. 이런 거는 오늘도 잘 살아보자님 장투 계좌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비율은요. 제가 궁극적으로 그 추천드리는 비율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대 9. 그래서 여기에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목이. 여기에만 가득 차시고 뭐 예수금 비중을 한 이 정도까지 벌어 놓으신 다음에 요걸 가지고 그냥 뭐 스윙을 하시든 단타를 하시든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어떤가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근데 초보분들한테 권해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종목에 대한 선정을 아직 완벽하게 하실 수 없잖아요. 물론 고수분들도 이거 깨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비중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장투계좌 쪽에 더 비중을 많이 실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윙하고 막 하루하루 매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야 막 진짜 매매 많이 하고 이럴 때 초단타 치고 이럴 때는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그렇게 글쎄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엄청 막 그 손실 내고 그 수익 내고 손실 내고 수익 내고 막 이게 엄청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치 낸 거랑 결국에 그냥 꾸준하게 장기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랑 비교를 해보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없거든요. 차이도 없고. 그래서 물론 제가 잘 못했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가을맘님이 또 여쭤보셨는데요. 장기 계좌에 넣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기 계좌에 넣었을 때는요, 그 모든 기준점을 그 종목에 보셔야 돼요. 몇 퍼센트 올랐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 몇 퍼센트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차트 아까 그려드렸죠. 막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퍼센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제가 멀리서 보라 했죠.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루하루가 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어차피 장기 투자로 이 종목에 내가 확신이 섰다 그러면요. 이 등락폭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내려놓는 그 어떤 이유도 전혀 되지 않아요. 저 흐름, 단기 주가 흐름은요. 전혀 그게 되지가 않아요. 이유가. 제가 이거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테슬라를 천슬라 조금 안 됐을 때 샀어요. 예전에. 근데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가져갔죠. 그래서 2000슬라 넘었을 때 정리를 했거든요. 1차로. 근데 운이 좋게도 긴 시간이 지나지 않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 머스크가 그 자사 물량을 좀 내려놨다고 좀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죠. 좀 조정을 심하게 받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뭐 언론도 그렇고 그 카페 회원분들의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이거 진짜 나락으로 간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우세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국내 2차 전지까지 영향을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 해석으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훼손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어차피 테슬라라는 종목을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거를 막 진짜 무슨 뭐 몇 개월 보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과 함께 비춰서 본다면 이 몇 개월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F난 후에 400 정도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400달러 정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재진입을 했어요. 남들이 팔고 있을 때 샀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카페에 글도 올려드렸어요. 테슬라는 정리하지 마시라고, 그냥 버티라고. 근데 대부분 이제 분들이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당연히 기회였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주었거든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한동안 한 뭐 마이너스 20%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아예 계좌조차를 열어보질 않아서 그때 기억은 없는데, 하더니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지금은 세 자리 넘은 거 아시죠? 그때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100% 넘었어요, 수익률. 고작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그 종목이 뭐 몇 퍼센트니 마이너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내용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입도 마찬가지고 그 계좌에 옮겨서서 계좌에 옮겼을 때 그 종목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기업 내용이에요. 그 주가와의 관계가 없이 20%그 지점을 맞춘 건 그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이렇게 해서 한 뭐 20% 정도 잡으면 그냥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 이상의 시간과 노동력을 들이면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또 다른 수익 계좌를 통해서 다른 종목을 발굴해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 계좌에 넣은 종목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스윙을 치면 장기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죠. 만약 장기 투자 그 계좌에 만약에 전체 예수금 비중의 20%다 그 종목이, 그럼 나머지 80%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 시간에. 이거는 이제 본인께서 투자하시는 분께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더 힘을 쓸 것인지. 대충 이제 요 내용은 아시겠죠? 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네요. 이게 그 공통적으로 좀 가장 궁금해 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야 뭐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종목이 어떻게 가든지 별로 무관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그러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의 그냥 픽을 좀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그게 뭐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라 막 2, 3년 정도 보고 가는 거라서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이드라인은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산업의 어떤 분야에서는 요렇게 그 기업들이 1, 2, 3, 4 기업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기업 가운데서는 요게 괜찮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장투입니다, 이렇게는 제가 너무 부담돼서, 예전 뭐 작년 같으면은 막 거침없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돌아보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좀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드가 굉장히 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장기 투자 종목이 떨어진다면 매도해야 되나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마이뮤직님, 다이소 매매의 장단점,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소 매매는 상승장 때 하시면 돼요. 상승장 때, 누가 봐도 상승장일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완연한 상승장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박스권으로 전 들어갔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설사 제가 이렇게 봤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내적인 상황에 따라서 4,000p 막 5,000p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겪었던 지난 과거에 비춰보면 절대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저는 좀 이제 뭐 한 적어도 박스피 정도로 베팅을 하는 편이에요. 베팅을 한다는 거는 그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괜히 이 상승장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예수금 다 집어넣어서 기다렸다가 만약에 하락하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아 이거 너무 좀 이거는 아직 그 가본 적 없는 길에 대한 예측은 좀 무서운데 하고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으면 적어도 손실이 나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는 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그냥 수비기 때문에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다이소는 상승장일 때만 합니다. 저는 좀 상승 기조가 정말 확실할 때 7월 8월 같은 때 있죠.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면 종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저는 한 세 종목 제가 제 능력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내가 이 종목은 지고 흔들고 있다. 시장의 기조에 맞춰서 내가 자신 있게 지고 흔들 수 있다 하는 정도가 전 세 종목인 것 같아요. 세 종목 정도 되면은 그날 그 기업에 대한 공시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차트 흐름과 지수 흐름이 어떤 맥락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지점에 대한 그 분석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저는 한 세 종목. 제일 좋은 거는 한두 종목. 그럼 이 확실한데 종목 수는 뭐가 있냐면 종목 수가 줄어들수록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하긴 진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종목, 세 종목 하는 거는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추천드린다면은 한 네 종목, 네 종목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네 다섯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20%씩 해서 다섯 종목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뭐 한두 종목 하고 이런 거는 좀 위험성을 동반하죠.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선택을 했을 때 틀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많이 하시다가 보면은 감이 있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본인이 종목을 10개를 픽을 했어요. 한 해 동안. 근데 이 가운데서 내 예상대로 흐르는 종목이 한 어느 정도 되나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대충. 일반적으로 이 사람 진짜 고수예요 하는 분들 보면은 한 60% 정도 승률 나오시더라고요. 막 말도 안 되게 70, 80%, 90% 이렇게 나온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60% 이상 나오면은 진짜 고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확률에 비춰보면은 한두 종목 이 고수분들도 이러는데 초보분들이 한두 종목 딱 픽해가지고 가져가면 너무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한 네다섯 종목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마이뮤직님 주린이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한 계기 제가 사실은 요거 아까 질문 읽고서 조금 슬퍼가지고 잠깐 좀 그랬었는데 얘기가 너무 기니까 짧게 끊으면 개인적인 일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일이 좀 어떤 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이제 뭐 거의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 투자하신 분이 있었어요. 가까운 분 가운데서.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바이오였는데 제가 그 종목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알고 건너 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악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말렸어요. 진짜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강단 있게 계속 가셨어요. 그 전업하셨던 분이었는데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신용 쓰고 해가지고 거의 그 종목에 올인하다시피 하셨는데 좀 엄청 광이긴 했거든요. 그 종목이. 그래서 그러셨었는데 결국에는 아무튼 제가 못 말렸어요. 근데 그것도 말리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좀 잘못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무튼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어떤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고 처음에는 최초에 제가 그 카페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페에서 원래 카페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는 되게 고수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수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뭐 그냥 레벨은 되는 분들이겠거니 해가지고 막 인버스 활용법도 알려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인버스는 이건 진짜 고수 영역이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뭐지 이거 뭐지 했는데 음
그런데 이제 시드는 크고,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개개인 분들의 사연을 좀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어 적어도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는데 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예전에 그래도 적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초보분들이 할 종목이 아닌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좀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기본 자세는 좀 잡아드리고 싶다는 생각, 개인적인 욕심이었죠. 그거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렇죠. 뭐 제 개인적으로 더 본다면 제가 하던 때는, 초창기 때는 진짜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전혀 알 길이 제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잘 배우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 나중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없어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이 없어야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적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이렇게나 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국내 증시에서 늘 약자였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에 그냥 밀리는, 매일같이 이제 얻어터지는 막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그때 예전에도 그래도 적었지만 막 말도 안 되게 기관과 외인의 물량을 막 받아쳐내면서 하방기주를 상방으로 끌어내서 뭐 그렇게 지수를 방어해내는 막 그런 그림도 나왔었잖아요, 지난 여름에.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 이 하고 계신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좀 오래 살아남으셔서 가지고 오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스마일님, 장투계좌 종목은 추매하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종목에 따라 달라요.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미치겠네. 큰일 났다. 잠깐 이거 새로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장기 투자 종목은 추매하지 않나요? 추매합니다. 장기 투자 종목이 있잖아요. 장기 계좌. 이 종목에 대해서 추매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지수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수를 큰 틀에서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 있거든요. 거시경제, 그리고 국내 정책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큰 툴 두 개, 무게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게추 중에 하나가 만약에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뭘 봐야 되느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이상한 짓을 하진 않는지, 그 최초에 이 기업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사라지진 않는지, 사업이 그 방향성을 찾아서 계속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가, 만약에 지금 우려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산 지점보다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봐야죠. 이 기업 내용을 봐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어느 수익을 냈는데 주가는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를 봐야겠죠. 만약에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고평가로 반영이 됐다 그러면 들어가긴 조금 무섭죠. 근데 만약에 적정 그 수익을 내서 그 수익에 비례해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내용에 비춰서 고평가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추매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투자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으면 그 종목을 추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더 추매를 한다면요, 계속 지켜봐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목 수를 늘린다는 거는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좀 더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종목, 20종목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좀
글쎄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막 똑똑하지 못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세 종목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엄청 헤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더 많은 종목을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런 좀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더 많이 하면 유리하겠죠. 그만큼 실패 확률이 적어지니까요. 근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못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와, 이거 질문에 답만 했는데 45분?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스마일님 질문이신데요. 장투 종목의 매도 시점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요, 급등을 했을 때. 근데 이 급등을 한 이유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슈일 때, 최근의 사례에서 예를 들어드리면 애플카였어요. 애플카. 아직 이 사업이 전개된 것도 아니잖아요. 전개된 것도 아니고 가시화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이 뉴스 하나로 빵 떴죠. 그러면 내려와야죠. 당연히. 경험상 그래요. 이거는 경험상. 이게 실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어떤 다른 어떤 뉴스에 흔들리는 거, 만약에 반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기회고요. 올라간다 그러면 그 파는 기회예요. 이건 사는 기회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 시점은 저는 항상 기준을 급등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 훼손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손절하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급등인 것 같아요. 그리고 4848 안 합니다. 장기 투자 계좌에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지? 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정도인데 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 딱히 이거보다 막 월등하게 좋은 종목이 갑자기 나오면 그냥 이 종목을 더 사고 말죠. 굳이 이거를 뭐 팔 이유는 딱히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있으시네요. 질문이 1차 매수 후 급등 20% 급등을 하면 장기 계좌로 보내는지. 마찬가지예요. 샀어요. 1차 뭐 적게 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한 10%. 근데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과 상관없어요. 뭐 이거 퍼센티지랑은 뭐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죠. 이 종목만 보고 이 종목이 만약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면 그냥 가는 거고, 만약에 뭐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적당하게 스윙 쳐버리고 다른 종목도 골라야죠. 그냥 급등했잖아요. 어쨌든 단기 급등.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운 좋게 5종목 모두 장투로 들어간다면 여유 자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흘러갔던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 여유 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 큰 틀에서 이상적인 거는 제가 10대 9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율대로 그 스윙하고 장기 계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장기 계좌 종목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가령 한 5대5 정도 비율로 보통 간다고 하면요, 그냥 그 수익을 여기서 계속 내는 거죠. 이 여기서 스윙 계좌로 사고 팔면서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금 비중을 계속 늘리는 거죠. 여기서 장기 투자 종목은 그냥 냅두고 잘 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스윙 계좌에서 계속 수익을 내는 형태.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뭐 어떤 더 추가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면 들여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어떤 경력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예수금을 소화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능력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 막 초보분들이 그 너무 큰 금액으로 처음에 하시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 예수금이 많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죠.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나 해드리면, 예수금이 많은 이점을 살려야 돼요. 무작정 그 수익률이 극대화되니까 수익률이 더 커지니까 좋다? 그건 아니죠. 왜? 수익률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승률이 높아지진 않잖아요. 예수금이 커진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금이 커진 그만큼 승률을 높일 수 있게끔 그 커진 예수금에 대한 이점을 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분할이죠. 분할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원래 1,000만 원 하시던 분이 1억이 됐어요. 그러면 한 그 1,000만 원으로는 3번밖에 나눌 수가 없는데 1억으로는 30번 나눌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더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기회를 엿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1,000만 원에서 최초 진입을 원래 100만 원 하신던 분이 1억 생겼다고 1,000만 원 최초 진입 하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같은 100만 원을 하셔야죠. 이 1억에 대한 이점을 완벽하게 살리시려면. 근데 잘 이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원래 오늘 좀 해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잘라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질문 주셔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질문들을 다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충분히 그 합리적인 의문점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좀 힘든데 잘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공부가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이 나면 현금 확인 후 재투입해야 하는지. 아니죠. 굳이 뭐 뺄 필요는 없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수익이 난 만큼 뺐다가 다시 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계좌 운영 방식 자체가 그래요. 일단 틀을 한 요 정도로 맞추는 것 같아요. 스윙 50, 장투 50. 그리고 이거는 거의 안 본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운영하는데 계속 사고 팔죠. 사고 팔면서 더 나은 종목이 뭔지 보고 계속 사고 팔고, 행위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면에서는 공부를 하죠.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을 계속 보려고 해요. 왜? 어떤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요거는 완전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장기 투자 계좌도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죠. EX 코로나 이런 경우. 잘 안 오죠. 한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현금화 해야죠. 그냥 도망쳐야죠, 진짜 말 그대로.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우리가 또 주식을 하면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현금화하는 이유는 그 도망치는 것도 있지만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가 매수 찬스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건 좀 오래전의 얘기거든요. 오래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선물 반, 현물 반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형태인데, 그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하고 적정 비율로 섞어 가지고요. 양쪽으로 분산 투자를 했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해지를 건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너무 큰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지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현물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타이밍에 드리기는 좀 너무 얘기도 길어지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는 시간 선물 옵션 설명 드리는 날 오면 그때 한 번에 같이 해드릴게요. 선물 옵션.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시장 기조도 그렇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의 길을 가련다님과 찐봉님께서 장기 투자 계좌 종목이 평단보다 낮아졌을 때 관리 요령. 이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는 또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 계좌가 시장의 평단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마이너스 구간. 그러면은 그거는 최초의 진입을 좀 잘못하신 건 아닐까요? 단기적으로 그렇게까지 떨어질 정도면 되게 고점에서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하려고 최소한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먹고 들어가야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아니어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그냥 지금 딱 봤을 때 이 종목이 이 주가면 그냥 3년, 2년, 3년 후로 봤을 때 난 오케이다 하면은 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로 차트에서 이렇게 가는데 요 지점에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저가에 잡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긴 틀에서 큰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뭐 짧다면 짧잖아요, 한두 달. 한두 달에는 그 짧은 시간은 난 소비하겠어요, 제 기준은.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준다, 저가 시세를, 들어가죠, 그냥. 뭐 큰 틀에서 무슨 차이입니까? 어차피 요 정도잖아요. 목표 수익률이라는 건 없어요. 목표 수익률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냥 그 사업을 봐야 돼요. 이 기업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사업이 가셔야되려면 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럼 난 그 시간을 기다려 줄 게지. 내가 뭐 뭘 계산해 가지고 갑자기 뭐 10,000원짜리면 내가 30,000원까지 기다릴게.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죠. 안 맞죠, 이 근거랑.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질문도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1시간 질문에 대한 답만 드렸는데 1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일단은 자를게요.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하시니까요. 제가 잘라서 잠깐 쉬었다가 진짜 원래 하려던 공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길게 봐주셔서.